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곡과 전주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그너의 장엄한 음악 세 곡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타노이저 서곡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서곡이란 거가 점차 없어지면서 오페라에서요. 프렐류드, 뭐 전주곡이 많이 쓰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전주곡도 잘 안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서곡과 전주곡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바그너,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서곡, 뭐 베스트 3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서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세 개를 일단 여기서 꼽아봤습니다. 이 하나는 이제 바그너의 지난 시간에 얘기한 탄호이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르디의 La Forza del Destino, 운명의 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서곡이죠. 이것도. 또 하나 제가 서곡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거가 이제 모차르트의 레노세 디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의 서곡인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 피가로의 결혼은 서곡인데, 제가 이 서곡을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듣게 되면 이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뜁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제 오페라 내용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때 이제 느끼게 될 어떤 그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서곡이 참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서곡입니다. 제가 요 앞에 요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특별히 넥타이를, 이런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기 보면 빨간 거가 이 무늬가 장미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페라가 끝나고서 이 프리마돈나한테 던지는 그런 이제 장미꽃이죠. 이 넥타이는 제가 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이 기념품 샵에서 산 넥타이인데요. 이 주변에 이 글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오페라 제목하고 작곡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디의 이제 운명의 힘도 있고, 돈 지오바니도 있고, 비세 카르멘 같은데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넥타이를 제가 메고 와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특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제가 특별히 이 기억되는 것은요. 오페라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서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타노이저도 그렇고, 피가로의 결혼도 그렇고, 돈 조반니도 그렇고, 서곡이 나오는데, 이제 서곡이 막 나와서 이제 끝나갈 때쯤, 이제 막이 올라가기 전에, 그럴 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특징이 이 샹들리에가 이제 쭉 내려와 있다가, 그것이 이제 샹들리에가 쭉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이 불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면서 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꺼진 상태에서 이제 무대가 열리면서 이제 오페라가 시작되죠. 참 그런 이제 대목이 참 그 오페라를 시작하면 때, 제가 느낄 때 어떤 이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 이제 오페라를 보는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구나. 이런 걸로 참 가슴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곡 중에 이제 첫 번째 이 타노이저의 서곡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멜디의 운명의 힘도 참 서곡이 정말 비강하고 장중하고 아주 여러 가지 오페라 내용에 대한
그 시사점을 주는 그러한 서곡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또 좀 독특한데요. 제가 차이점을 좀 보시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 그 전에 이제 제가 전주곡도 세 곡을 제가 골랐는데, 이 바그너의 로헨그린 1막의 포아슈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렐류드고요. 요거 또 3막의 또 전주곡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홀레 합창으로 이어지는 대목이고요. 멜로디의 특히 이 라트라비아타는 서곡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히 1막 전주곡이라고 하는데, 이 전주곡이 참 굉장히 아주 극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듯한 아주 간결하면서도 사람의 어떤 심정을 자극하고 어떤 주인공 여자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음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타노이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깁니다. 한 14, 5분 가량 되는데 마지막에는 특히 그 홀레 합창에 나오는 멜로디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이 관악기의 아주 장중한 선율을 따라서 그 뒤에 현악기들이 끊임없이 불협화음적인 그러한 무한선율의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서곡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노이저 서곡을 이 유튜브에서 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베를리너 필하모니커가 이제 연주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극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벨디의 운명의 힘의 서곡은 시간이 한 8, 9분 정도로 짧지는 않은데요. 이 운명의 힘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몇 가지 주제 선율이 서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악기가 아주 느리게 연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테마야말로 어떤 이 오페라의 어떤 운명적인 그러한 어떤 비극이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숙명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어떤 운명적인 비극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 멜로디는 영화 만홍의 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 영화죠. 1986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라이트 모티브로 어떤 두 주인공들의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그러한 테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홍의 샘이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장 드 폴렛라고 그 일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제라드 디파르디에가 나오는 일부의 주인공이죠. 꼽추로 나오는데 여기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2부에서는 이제 마농 데 시옥스라고, 마농 오브 더 스프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장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이 어떤 음모에 의해서 물을 둘러싸고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음모를 나중에 알고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제 이브 몽땅이 이제 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할아버지죠, 사실은. 근데 할아버지인데 나중에 결국은 이브 몽땅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아주 스산한 저녁 무렵에 벤치에 수녀인가요? 하는 여자하고 같이 벤치에 앉았는데, 수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어떤 이
출생의 비밀 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보면 결국 의외의 스토리가 뭐냐면 자기가 죽게 만드는 제라드 디프라디오가 주연을 맡았던 쥐앙이 자기 아들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정말 그 비통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화죠. 그래서 이 메어디의 운명의 힘의 그 서곡이 그러한 그 이 만홍의 샘의 그 주제인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비극적인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운명적인 파국을 암시하는 선율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가로 결혼은 이제 1786년에 모차르트가 이제 비엔나에서 이 공연을 앞두고 이거는 이제 비엔나의 브룩스테아터 궁정극장에서 초연이 되는데 이 서곡은 거의 마지막까지 아직 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설에 의하면 이제 개막하기 하루 전날 이제 서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5분 정도 되는데 하루 만에 쓸 정도로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죠. 사실은 모차르트는 돈조바니도 마찬가지로 서곡을 바로 직전에 초연하기 직전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조바니는 프라하에서 1787년에 그 이듬해 이제 초연을 하게 되는데 프라하에서 초연을 하는데 그 프라하 파르 교회 베트람카라고 하는 저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가 이제 모차르트 기념관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돈지오바니를 이제 최종 그 악보를 완성한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피가로 결혼 서곡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이 바그너의 타노이저나 저 운명의 힘의 서곡처럼 그 극의 내용에 대한 또 극 속에 나오는 어떤 멜로디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서곡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의 그 내용이나 어떤 그 주제 선율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어떤 독립적인 이 개별 작품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 모차르트는 워낙 천재적인 작곡가여서 나중에 이 서곡을 급히 이제 그 전날 쓸 때 그 내용에 어떤 아리아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아마 없이 그냥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악상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참 멋진 서곡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서곡에서 이제 프렐류드, 그 다음, 그 예전에는 프렐류드라는 게 이제 오페라 시작에 나오질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서곡이 점차 없어지고 프렐류드라고 하는 이 좀 짧은 그런 극의 내용을 잠깐 암시하는 그런 그 곡으로 바뀌게 된 거가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타노이저 서곡에서 이제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약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페라 서곡이 너무 길고 거기에 오페라의 내용이나 멜로디를 너무 알려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그너도 이 어떤 자기가 쓰는 이 뮤직 드라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면서 그러한 서곡을 좀 줄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주인공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주인공의 어떤 운명적인 어떤 숙명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암시하는 짧은 그런 포화슈필 그 프렐류드죠. 그거를 이제 도입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어떤 독립된 악장으로서의 어떤 그 완결된 파트로서의 서곡을 집어넣기보다는 약간의 극의 내용을 암시하는 수준에서 바로 오페라의 이 내용과 바로 직결되는
될 수 있도록 짧은 프렐류드를 넣는 거가 조금 더 일반화 되기 시작했고, 그거가 이제 멜로디 이제 이 푸치니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치니에 가서는 이제 프렐류드조차도 이제 이 생략하는 그러한 오페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마그너의 경우도 이제 이 로헨그린에 오게 되면, 로헨그린은 이제 이게 마지막 낭만주의 오페라인데요. 이 저곡이 완결된 형태로 끝나고 이제 오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주곡 이 푸아슈필이 끝나가면서 이 음악이 종결되지 않고 바로 막이 열리면서 그게 시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로헨그린의 전주곡은 어떤 이 성배를 둘러싼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어떤 성스러움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느리고 신비로운, 아주 느린 현악기로, 이제, 주 멜로디가, 진행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헨그린 같은 오페라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페라에서 보는 이 아리아 같은 거가 별 의미가 없고요. 아리아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제는 이 로헨그린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끊임없이 이제 다른 이제 부분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무한선율의 개념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리아가 어떻게 끝나고 이런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벨리나 이제 푸치니 오페라에서는 아주 아리아가 중요하니까 뭐 테너나 무슨 소프라노 주인공들이 멋진 아리아를 하게 되면은 끝나는 대목이 아주 뭐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요? 오케스트라와 아리아의 어떤 아주 높은 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박수를 치게 되고, 예전에는 심지어 이태리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의 아리아가 끝나면 이제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이제 음악이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 아리아를 앙콜로 다시 부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아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바그너의 이제 로헨그린 이후에서 보면은 그런 아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극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케스트라도 그에 맞춰서 끊임없이 무한선율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이 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오페라의 어떤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점차 바뀌게 되는 거가 이제 바그너의 오페라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헨그린의 이 1막, 3막 전주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이제 처음에 로헨그린 시작할 때 1막 전주곡, 퍼시필이 나오는데, 1막 전주곡은 그래도 꽤 분량이 돼서 한 8, 9분 가량 이 프렐류드가 나오는데요. 이 1막 전주곡을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막 전주곡은 아주 여린, 정말 높은 음의 아주 여린, 느린 현악기의 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음이 이제 쭉 연결되면서 마치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아주 빛과 같이 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 로헨그린이 이제 주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어떤 인간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어떤 투명한 빛으로서 내려오는 그러한 음악의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초월성, 어떤 구원,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프렐류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멜디의 라트라비아타의 전주곡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산막의 전주곡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마치면은 약 3분가량 진행되면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혼례 합창,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결혼 행진곡이 나오는 그 파트로 바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례의 그 행진이 되고 합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렐류드 중에 제일 유명한 이 로헨그린 1막의 프렐류드와 베르디의 그 춘희, 라트라비아타의 그 1막 프렐류드는 잘 두 개를 비교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 라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 한 4분 정도. 그러니까 로헨그린의 1막 전주곡보다 한 길이는 한 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느리고 섬세한 그 멜로디로 이 현악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느리게 진행되는 이 현악기의 그 멜로디는 이 바그너의 로헨그린의 그 1막 전주곡과는 달리 이렇게 로헨그린은 이 음악이 그 아주 느린 그 곡의 선율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빛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라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은 그 느린 그 현악기의 그 소리와 울림이 마치 점차 땅으로 꺼져 들어가서 소멸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라트라비아타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그 비올레타 그 춘이죠. 그 주인공이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그 죽음을 육체적인 그 죽음, 육체적인 소멸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춘희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귀족 가문의 아들과 어떤 그 사교계의 그 여자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리는데 역시 그 사회적 계층의 간극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여자 주인공이 희생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어떤 모순과 어떤 그 비극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그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숨이 꺼져가고 그래서 마치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는 전주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푸치니의 오페라를 보면요. 푸치니의 오페라의 라보엠이나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이나 토스카 같은 데는 다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비 부인도 그렇고요. 토스카도 결국은 그렇고요. 라보엠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참 베르디죠. 라보엠도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서 죽는데 라보엠도 그 나오는 주인공이 미미죠. 그 미미도 역시 그 아주 그 가난한 그 서민으로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 로돌프가 보는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주인공들이 다 이제 죽는 비극을 맞는데 이 나비 부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오케스트라음이 짧게 나오면서 곧바로 오페라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토스카 역시 이제 처음에 강렬한 짧은 화음이
나오면서 바로 그게 시작됩니다. 라보임의 경우도 결국은 프렐류드 없이 바로 이제 이 무대가 열리면 그 옥탑방에서 이제 그 로돌포의 그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 푸치니의 오페라는 특히 베리시모 오페라라고 그래서 사실주의 오페라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겪는 그러한 현실, 또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오페라죠. 그래서 이런 사실주의 오페라는 서곡이나 이 프렐류드가 없이 바로 이제 이 극으로 바로 시작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치네 오페라에서는 저곡과 오페라의 이러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곡 자체를 아예 없애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본막이죠. 막으로 바로 일막으로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사실주의 오페라의 문을 연 이제 작곡가가 바로 푸치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는 보면은 정말 이런 벨리시모 오페라의 표준이고요. 되게 또 여자 주인공들이 되게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공통적인 이 결말이 있고, 되게 아리아들도 참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비극적인 그런 멜로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페라들이죠.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저곡과 프렐류드가 좀 어떻게 다른지, 또 작곡가들이 그 저곡, 프렐류드, 또 혹은 프렐류드조차 없이 어떻게 작곡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또 다른 천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